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EBS 오디오북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조경란입니다. 앞에 들으신 글은 루신의 아포리즘, 희망은 길이다에 수록된 고향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루신은 근대 중국을 이끈 사상가죠. 동아시아 리얼리즘 문학의 거목으로 손꼽히는 그의 신념은 오직 하나,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존재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다. 그는 희망을 길에 비유합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처럼 희망이란 인간의 노력과 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열린다고 믿었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느 길 위에서 어떤 희망을 품고 계신가요? 앞으로 EBS 오디오북은 여러분의 희망의 길에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최시안의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을 토요일까지 6회로 나눠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시안은 1982년 우리 세대의 문학에 낙타의 겨울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어요. 1996년에 발표된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은 그의 대표작이죠.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주인공인 선재를 통해서 고교 생활을 그려낸 성장소설입니다. 청소년기의 갈등과 우정, 삶에 대한 성찰을 아름답고 정교한 문체로 그려냈다는 평을 받고 있죠.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은 총 5개의 연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작품, 구름 그림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오늘 누나의 결혼 날짜가 잡혔다. 아니, 누나가 자기 결혼 날을 잡았다. 6월 22일. 꼭 한 달 남았다. 달력을 보니 바로 하진 날이었다. 왜 하진 날이냐고 물었더니 그런 줄 몰랐다고. 가게를 수리하기 좋은 때라서 그때로 잡았다고 했다. 누나는 결혼도 가게 사정에 따라서 한다. 사실은 왜 그렇게 가까운 날로 잡았느냐고 묻고 싶었다. 적어도 나한테는 시간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하지만 그렇게 묻지 않기를 잘했다. 역시 가게를 수리하기 좋은 때라 그랬다고 대답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가 그렇게 물으면 누나가 결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순석이한테 편지를 썼다. 어제 쓴 것하고 함께 내일 붙여야겠다. 5월 23일. 구름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 구름은 잠시도 쉬지 않고 떠돈다. 쉬는 시간에 철봉 근처에 앉아 있다가 구름 그림자가 운동장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넓은 운동장이 커다란 화면 같았다. 처음에는 향나무가 서 있는 쪽 귀퉁이만 구름 그림자 속에 들어갔다. 하지만 화면은 잠깐 사이에 전부 어두워졌다. 튀어나온 물체들이 속수무책으로 자기 그림자를 잃어버렸다. 잠시 그렇게 정지했다가 다시 향나무 쪽부터 밝아지고 어마어마한 배처럼 그늘이 서서히 움직여 화면이 흑백에서 다시 천연색으로 바뀌었을 때, 어쩌면 나만 보았고 나 혼자만 그렇게 여겼는지 몰라도 물체들이 모두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이전의 그 운동장이 아닌 것 같았다. 5월 25일. 구름 그림자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돈다.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산봉우리에 올라앉아 구름과 그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걸 오래 바라보고 싶다. 수학 시간에는 그 생각을 하며 창밖을 내다보다가 선생님한테 지적받았다. 철학자, 너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위대한 철학자는 거의가 뛰어난 수학자였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우선 좋은 대학에 가야 철학을 잘할 수 있을 게 아니냐고 훈계를 했다. 나는 철학자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고 게다가 또 대학 얘기까지 덧붙여서 속상했다. 도대체 대학 얘기를 빼고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일까? 아무래도 대학이란 게 구름 그림자 같은 게 아닌가 싶다. 모두가 그 속에 들어있으면서도 그런 줄 모르는 구름의 그림자. 왜 그놈은 하늘에서 그렇게도 꼼짝을 하지 않을까? 오늘은 순석이한테 편지를 쓰지 못했다. 누나의 결혼 준비를 도와야 했기 때문이다. 5월 30일, 선재는 순석이에 대해 생각합니다. 거의 사흘에 한 번씩 20통이 넘는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 한 통 못할 정도로 고입 삼수생이라는 게 비참한 걸까? 이런 선재에게 누난 연애하냐, 순석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선재는 일부러 여자친구라고 대꾸하죠. 누난 공부도 안 하고 여자친구나 사귀니 나중에 제 앞가림이나 하겠냐며 핀잔을 늘어놓습니다. 6월 6일. 누나는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아니, 누나는 싸움을 잘한다. 그러니까 늘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지 모른다. 오늘 포목점에서 일어난 일만 해도 그렇다. 주인은 8마를 끊었고 누나는 6마를 끊으라고 했다는 거다. 그런데 불쑥 누나는 너도 내가 6마를 사겠다고 그러는 걸 듣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6이냐 8이냐를 놓고 일어난 다툼이라면 분명히 누나는 6을 생각하고 있었을 게 뻔했다. 항상 돈을 아끼는 쪽으로만 나가니까. 관심 있게 듣지도 않았지만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누나를 편들기가 싫었다. 다른 이들이 형제까지 찢고 까분다고 생각할까봐 두렵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사실대로 자세히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짐을 들고 낑낑대는 건 생각해주지도 않고 다른 이들이 힐끔거리는 것도 아랑곳 없이 누나는 버스 속에서 퍼부어댔다.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남들이 공평하다고 할 줄 알았느냐? 어차피 주인 편을 안 들면 내 편을 들게 되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자세히 안 들었다는 말도 내 편을 드는 걸로 알아듣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내가 너더러 물었을 때는 다 계산이 있어서 그런 건데 고가 것 하나 판단을 못하니 도대체 너는 어떻게 되느냐? 누나 말은 알아들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진데도 누나의 장단을 맞춰주고 싶진 않다. 누나는 너무 단순하고 자신에 차 있다. 다들 누나처럼 자신하고 있다면 세상이 이상해질 것 같다. 6월 12일. 집에 오니 자영될 사람이 누나 방에 앉아 있었다. 내가 숙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영이 내 방으로 왔다. 자영은 체격이 크고 알통도 꽤 나왔다. 처남 하면서 빙글빙글 웃는 게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자영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둘이만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누는 게 처음이라 어색한 데다 하는 말들이 별로 신기할 것도 없어서 나는 형식적으로만 대꾸하며 가만히 관찰했다. 얼마 안 있어 누나가 돌아와 다행이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가다가 자영과 누나가 주고받는 말을 저절로 엿듣고는 화장실엔 들어가지도 않고 방으로 돌아와 버렸다. 알고 보니 내가 자영을 관찰한 게 아니라 자영이 나를 관찰하고 있었다. 내가 예절을 무시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공부나 건강에는 관심이 적으며 세상을 내려다보는 버릇이 있다는 거였다. 더욱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누나의 대꾸였다. 자기가 참 잘 본 것 같다. 2학년이 되더니 부쩍 내 말을 안 탄다. 앞으로 형님 노릇 좀 톡톡히 해서 제 앞가림이라도 하게 해달라. 여러분은 지금 EBS 오디오북 최시안의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을 듣고 계십니다. 2월 14일, 선재는 결혼 준비로 바쁜 누나를 대신해서 누나의 선물 가게를 봐주게 되죠. 그리고 손님으로 온 여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엔 그저 서양식 물건이나 사러 온 손님으로만 보이더니 차츰 소녀로 보이기 시작하죠. 급기야 그 소녀들의 머리 위에 구름을 얹어주기까지 합니다. 앙증맞고 알록달록한 몽롱하고 신비한 구름을 얹어주면서 선제는 생각합니다. 소녀는 몽롱한 구름을 일으킨다. 아니, 몽롱한 구름이다. 6월 15일, 담임 선생님께서 부르셨다. 점수가 또 많이 내려갔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다. 질서를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글을 지어오라는 지시였다. 모든 학생이 직계에서 좋은 걸 한 편 뽑게 되어 있지만 그러면 수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네가 글을 잘 지으니까 너만 지우라는 말씀이었다. 그런 글은 짓기가 싫어서 잘 쓸 줄 모른다고 대답했다. 선생님은 내가 잘 짓는다고 하면 잘 짓는 거라고 잘라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제목으로 지으면 안 되느냐는 선으로 후퇴했다. 선생님의 대답은 그걸로 지으라고 한 번 했으면 그만이지 웬 말이 많으냐는 것이었다. 그때 느닷없이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모든 학생이 직계에서 좋은 글을 한 편 뽑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질서를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 대답은 딱이 한 대였다. 그리고 호통. 좌우간 매일까지 써와라. 그러면 질서가 뭔지 배우게 될 거다. 질서를 지키자는 글을 상까지 내걸면서 억지로 쓰게 하면 질서가 잘 잡힌다고 믿는 질서. 글을 짓는 건 수업이 아니고 교과서의 글을 읽어 외우는 것만이 수업인 질서. 아니오는 대답이 아니고 예만이 대답인 질서. 그런 질서들의 질서. 그런 질서의 질서의 질서. 6월 18일, 순석에게. 순석아, 오늘 누나가 주인한테 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였다. 아래층 아주머니의 말로는 벌써 새를 얻으려는 사람이 보러 왔었다고 한다. 누나가 시집을 가는데 나까지 함께 가기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누나가 들어오기를 기다려 따졌다. 누나는 나의 앞길에 온갖 구렁텅이를 파가면서 자기와 자양이 곁에 있어야 사람 꼴이 되고 나한테 이로우면 이로웠지 해낼 건 조금도 없으니까 싫은 마음이 있어도 함께 사는 게 현명하다고 했다. 순서가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나대로 살고 싶다. 내가 따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누나는 자영 눈치를 보게 될 거고 나도 마찬가지다. 누나는 앞가림 하는데 혼자 살아봐야 일찌감치 앞가림하는 힘도 기를 수 있지 않겠느냐. 순서가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 궁금하지 않니? 누나는 내가 끝까지 버티니까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누나가 우는 걸 처음 보았다. 누나는 나한테 어머니, 아니 부모나 다름없다. 그런데 누나가 방구석에 머리를 쳐박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사실은 내가 누나를 위해서 누나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누나는 나 때문에 산다. 이 말은 누나가 나를 위해서 산다는 말도 되지만 내가 없으면 누나는 살아가기 힘들다는 말도 되는 것이다. 순서가 밤이 아주 깊었다. 나는 너무 지쳤다. 잘 자거라. 그리고 힘을 내라. 너를 네가 붙들어라. 붙들 수 있는 데까지는. 가끔은 답장도 좀 하고. 아주 캄캄한 밤에 선제씀. 6월 20일, 선재는 누나의 결혼을 이틀 앞두고 고모댁으로 심부름을 갑니다. 그리고 고모로부터 이런 당부의 말을 듣게 되죠. 너는 부모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래서 또 이렇다 할 백도 없으니까 앞으로 내 자영한테 매달려야 한다. 돌아오는 길에 선재는 최루탄 가스를 마시며 생각하죠. 나도 언젠가는 누구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말까? 고모 같은 이들 위에 떠있는 구름을 걷어내기 위해서, 내 구름의 그림자 밑으로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늘에서
아주 구름을 싹 없애기 위해서 6월 22일. 오늘이 하지다. 누나가 결혼식을 올렸다. 참말 놀란 게 많다. 우선 누나의 치장이다. 미용실에서 거진 한나절을 보내고 나타난 누나의 모습은 딴 사람 같았다. 완전히 그려서 만들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제법 예뻐 보이기는 했지만 나는 징그럽기부터 했다. 제일 놀라운 것은 누나의 행동이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직전 그 북새통 속에서 누나는 나를 붙잡고 말했다. 너 방세가 빠지면 나하고 살 거지? 했다. 대단하다. 누나는 정말 대단한 싸움꾼이다. 나는 어쩔 수 없어 쑥스러운 웃음만 짓고 말았다. 누나는 나한테 결혼 선물을 받아낸 셈이다. 내 항복을, 자유를, 몸뚱어리 전체를. 6월 24일. 순석이한테 처음으로 답장이 왔다. 이 편지 때문에 얼마 동안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선재에게. 먼저 나한테 많은 편지를 보내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적겠어. 그러나 내가 오늘 이렇게 못 쓰는 편지를 쓰는 것은 더 이상 편지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야. 나하고 너는 사실 별로 친하지도 않았잖냐. 네가 편지에 쓴 말들을 나는 잘 이해할 수 없었어. 특히 구름 그림자에 관한 얘기들이 그래. 솔직히 나는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 현실에서 패배해보면 너도 내 심정을 알 거다. 답장 한번 없다가 겨우 이런 편지나 보내서 미안해. 그러나 네 편지는 편지라기보다는 일기, 명상록, 뭐 그런 것 같더라. 나 아닌 사람이 받아도 괜찮을 그런 내용이란 말이지. 그러니 나한테는 이제 그만 보내라. 별로 친하지도 않고 답장 한 통도 없는데 그런 명상록 같은 편지를 너는 왜 여러분이 선재라면 이 답장을 받은 순간 어떤 느낌일까요? EBS 오디오북 최시안의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구름에 대한 선재의 생각 중 일부를 읽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6월 9일 해가 지고 달이 없어도 구름은 늘 하늘에 떠 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란 다름 아니라 구름과 구름 사이의 하늘을 가리키는 말이다. 날이 흐려서 그림자가 잘 지지 않는 날이 있다. 그건 모두 완전히 아주 오랫동안 구름 그림자 속에 들어있는 날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날일수록 사람들은 더욱 구름 그림자를 잊어버린다. 구름 그림자가 1000만 번도 더 다닌 길로 다니고 또 그 길 위에서 살고 있으면서 구름 하나가 지나간 자리에 다른 구름이 자리 잡는다. 마음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사라진 자리에 다른 상념이 자리 잡듯이 구름을 움직이는 건 바람이다. 마음을 움직이는 건 무엇일까? 이제 이 세계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당신이 생각한다면 당신은 정말로 희망이 없는 세계를 만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아직도 자유에 대한 본능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현실을 변화시킬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이다. 안녕하세요. EBS 오디오북 조경란입니다. 오늘은 노엄 촘스키의 불량 국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희망을 꿈꾸시나요? 아니면 절망적이신가요? 활기찬 하루를 맞고 계신가요? 아니면 방황하고 계신가요? 어떤 모습이든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이 선택한 여러분의 모습이겠죠. 최시연의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작품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을 오늘과 내일 이틀에 나눠서 읽어드릴게요. 7월이 시작되면서 선재는 남들은 즐겁게 사는데 자기만 그러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차라리 한 달쯤 그냥 알아버렸으면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7월 2일) K는 직접 볼 때보다 생각할 때가 더 좋다. 이름도 본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이렇게 K라고 하는 게 마음에 든다. 바로 옆반이니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날 수 있는데 정말 이상스러운 짓이다. 계속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K가 머리칼이 길고 살결이 고운 이경미하고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7월 3일 윤수가 운동장 조회 도중에 갑자기 쓰러졌다. 내가 양호실까지 업고 갔다. 나보다 몸집이 큰데도 어떻게 업고 갔는지 모르겠다. 군인들처럼 줄지어 서서 줄곧 하지 마라 소리나 들으면서 떼약볕이 내리쬐는 운동장에 너무 오래 있은 탓이다. 나나 윤수나 군인감이 못 된다. 둘째 시간 시작 중이 울려 교실로 가려니까 윤수가 눈을 뜨며 말했다. 왠지 너하고 있으면 말을 안 더듬을 것 같은 느낌이 전부터 들곤 했다고. 7월 4일 그 사람은 눈보라치는 산마루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이쪽을 보았다. 텁수룩한 수염, 푹 파인 볼, 무릎이 해진 남루한 군복. 하지만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벌어졌으며 두 눈이 찌를 듯 빛났다. 그가 들고 있는 거무스레한 총, 온몸에 탄띠를 감고 있어서 마치 갑옷을 입은 것 같다.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그는 투사이다. 그는 험한 산길을 종일 걸어서 그 마루까지 왔다. 길은 아직도 멀다. 그가 몸을 돌려 산 너머로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다. 비장한 음악이 점점 커진다.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오른다. 모든 게 심오한 상징 같다. 눈보라는 그의 적들 같다. 해진 군복은 그의 상처받은 마음이다. 그렇다면 총과 탄환과 그의 빛나는 눈은 적개심이요 투쟁 정신을 뜻한다. 그런데 그 눈보라는 왜 그리도 아름다웠을까? 해진 군복은 어째 그렇게 당당해 보였으며, 그리고 빛나는 눈, 그 눈은 한없이 슬퍼 보이기도 하지 않았던가? 아름다운 적, 상처받은 마음의 당당함, 슬픈 투쟁 정신. 말이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7월 5일 선재는 여전히 모두가 억지로 살아간다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선생님은 월급 때문에 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효자나 불량 학생이 되지 않기 위해 자율학습을 하고, 그런 자율학습이 마치 말장난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노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허생전을 읽으면서 선재는 또 이런 생각을 하죠. 허생은 섬에서 화근을 없애기 위해
글 아는 자들을 모두 데리고 나왔다. 그런데 왜 글 아는 자가 화근이 되는 걸까? 7월 6일, 윤수가 쭈뼛쭈뼛 따라 나오더니 교문 근처에 와서야 빵을 먹으러 가지 않겠느냐고 했다. 빵집에서 윤수는 포크를 만지작거리며 먹는 걸 쳐다만 보더니 불쑥 입을 열었다. 나는 외냐 선생님이 굉장히 좋다. 하지만 외냐 선생 시간은 공포의 연속이다. 국어 선생님이 좋다면서 그분 시간이 왜 공포의 연속이냐고 나는 물으려다가 말았다. 국어 선생님이 왜냐 하시면서 지적을 할 때면 아닌 게 아니라 겁이 나기도 했다. 윤수 같은 애야말로 무서워할 만했다. 신이 나거나 대답이 시원찮아 화가 나시면 두 눈을 부릅뜨고 땀까지 흘리면서 연방 질문을 퍼부으니까. 윤수는 허생전 숙제를 봐달라, 솔직하게 평을 좀 해달라.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쓴 것을 내밀었다. 빠뜨린 얘기도 있고 말이 어색한 데도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이 나를 놀라게 하였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서 허생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버렸다. 그 말이 짜릿하게 가슴에 와닿았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말은 책에 없잖아. 이튿날 가보니 집이 텅 비었다라는 말이 끝에 있다고. 그 이유를 대야 말이 되지. 아이, 내 말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게 좀 억지스럽단 말이야. 변부자는 처음 만났는데도 엄청난 돈을 빌려줬어. 변부자는 허생을 알아주었다고. 내 생각에 변부자는 돈만 많지 허생을 잘 알 수 없는 사람이라서. 허생은 외톨이거든. 아는 거하고 알아주는 건 다르던가? 네 말이 맞을 거야. 변부자는 어쨌든 돈을 빌려줬어. 이완대장도 허생이 뛰어난 사람인 걸 알기는 알았거든. 잘못됐어. 그걸 왜 생각 못했을까? 그럼 뭘 어떻게 고쳐야 되지? 그 물음에 무엇라고 대답했는지는 정리가 잘 안 된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윤수의 그 알아주지 않아서라는 말에서 허생이 아니라 윤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정말 윤수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애라서 허생전을, 아니 허생의 마음을 그렇게 읽은 걸까? 나하고라 그런지 윤수는 오늘 별로 더듬지 않았다. 더듬은 건 바로 나다. 윤수보다 내가 마음이 약하다. 아니다, 턱없이 강해서 제멋대로 넘겨짚고는 제 생각에 제가 어쩔 줄 모른다. 7월 7일, 허생전을 배우지 않아서 김이 빠졌다. 국어 선생님이 회의 때문에 수업을 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애들이 하는 얘기를 얼핏 들으니 외냐 선생은 회의에 참석한 게 아니고 교장실에서 교장 선생님과 싸웠다고 했다. 외냐 선생님이 이겼을 거다. 외냐 선생님의 막강한 무기는 외냐 그것이니까. 그 이상의 무기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EBS 오디오북 최시안의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을 듣고 계십니다. 7월 8일, 선재는 지하도 계단을 오르다 행려병자를 보게 됩니다. 행려병자는 왜 행려병자가 되었고 투사는 왜 투사가 되었는지 생각하게 되죠. 이 생각은 다시 허생에게 미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던 허생이 부러워지기까지 하는 거죠. (7월 9일) 허생전을 배웠다. 1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인사를 마치자마자 선생님께서는 그 작달막한 체구에 잘 안 어울리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왜 줄거리 잡기 숙제를 냈느냐? 아이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키키 웃었다. 그건 소설의 줄기, 그러니까
핵심된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끝났나를 붙드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누가 먼저 얘기할까? 선생님은 교단에서 내려서셨다. 아이들마다 제각기 다른 허생전을 얘기했다. 선생님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둘러보셨다. 그리고 질문의 방향을 바꾸셨다. 김동철, 허생은 왜 과일과 말총을 죄다 사모았을까요? 네,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아, 돈을 벌기 위해서라. 그럼 돈은 왜 벌었나요? 돈을 벌어야 변부자한테 진 빚도 갚을 수 있고 가난해서 도둑이 된 사람들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걸 허생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00만 냥 가운데 50만 냥을 바다에다 버린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질 텐데. 허생이 그랬다는 건 챙겨 읽었죠? 네, 읽었습니다. 허생은 나라가 작아 그 많은 돈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생은 애초에 꾼 돈이 10,000냥뿐이고 50만 냥만 가지고 가도 일을 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그런데 왜 허생은 자기와 아내를 위해서는 돈을 쓰거나 남겨두지 않았을까요? 동철이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선생님은 기다리셨다. 잠시 후에 동철이 드문드문 말을 이었다. 그 당시에는 선비는 돈을 무시해야 대접을 받으니까 그래도 변부자가 먹을 것을 대주니까. 선생님은 또 기다리셨다. 동철이의 말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자 입을 여셨다. 동철이가 허생의 행동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를 여러 각도에서 따져보지 않은 까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사가 그래요. 밑동을 보려고 해야 돼요. 가지 끝이나 잎사귀만 보면 혼란에 빠지기 쉽죠. 그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윤수가 선생님의 말씀을 자르며 말했다. 의외였다. 선비가 돈을 벌려고만 그랬다고 하니까 허생을 겉다르고 속다른 가짜 선비로 만들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와 웃었다. 윤수의 어깨가 움찔하면서 말이 끊겼다. 나는 웃을 수 없었다. 동철의 얼굴도 나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걔는 자존심이 상한 게 분명했다.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을 잠재우는 선생님. 돌처럼 굳어버린 윤수. 이 틈을 타서 동철이가 다시 입을 엽니다. 허생은 혼자 잘 먹고 살려고 돈을 번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돈을 벌었노라고. 그래서 제 몫은 남겨놓지 않았노라고. 이 순간 윤수를 보고 있던 선재가 이렇게 입을 엽니다. 그게 아니고 제 생각은 윤수하고 비슷합니다. 동철이는 자꾸 돈 그러는데 허생을 잘못 본 겁니다. 책에 허생 자기는 재물 때문에 정신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셨다. 과일과 말총은 주로 양반들과 관계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허생은 과일과 말총을 사모아서 양반들을 혼내주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옆에서 경석이가 옆구리를 찔렀다. 야야, 허생한테 혼난 양반은 이완대장이라고. 과일 때문에 혼난 양반은 없어. 나는 상관하지 않고 윤수 쪽을 보았다. 도와주지 못한 것 같았다. 아니, 선생님께서 내 대답을 흡족하게 받아들이는 눈치였으므로 오히려 윤수가 받을 칭찬을 가로챘는지도 몰랐다. 게다가 선생님의 다음 말씀은 내가 윤수 대신 복수를 하지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게 하였다.
양반들을 혼내주었다는 말은 비판했다는 말로 바꾸는 게 적절하겠죠. 당시에 과일이 제사나 잔치에 주로 쓰였다는 점, 그리고 말총은 양반들이 쓰는 망건과 갓을 만드는 데 쓰였다는 점을 참고한 말입니다. 꽤 여러모로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허생에게 있어서 돈은 목적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수단까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선생님이 천천히 걸어서 교단으로 올라가셨다. 이제 질문이 그치나 보다 싶어 몰래 한숨을 내쉬는 아이들이 있었다. 소설은 신문 기사하고는 다릅니다. 요새는 신문의 기사글도 그럴 때가 있기는 하지만 소설을 이루고 있는 말은 말 속에 또 말이 있죠. 그리고 그 속말, 그러니까 속뜻을 풀어내는 실마리도 소설 안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걸 읽어내려면 행동의 앞뒤 관계를 따지고 인물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여러 가지 관련 지식과 사실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나는 금방 읽어낸다는 표현을 썼는데 달리 보면 그건 주어진 뼈대와 틀에 읽어 넣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일인데 더 계속해 봅시다. 윤수가 더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예 나서서 말을 하려고 들지 않던가. 허생의 행동, 허생 읽기, 윤수의 행동, 윤수 읽기, 나의 행동, 나의 읽기. 읽기는 언제나 내가 한다. 허생전 읽기는 꽤 재미가 있는데 다른 읽기는 왜 그렇게 갈피를 잡을 수 없는지 모르겠다. 아니, 허생 읽기나 나 자신 읽기나 갈피를 못 잡기는 마찬가지다. 머릿속이 복잡한 크로마뇽인. 허생 읽기나 나 자신 읽기나 갈피를 못 잡기는 마찬가지다. 이 한 문장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EBS 오디오북 최시안의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선재가 자율학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을 하는 부분 읽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두 팔을 하늘 높이 쳐들고 만세를 부르자. 만세를 부르면 회색빛 심장이 뚝 떨어져 나간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도 힘들다고 징징 울지 말자. 일어나서 만세를 부르자. 몸에서 툭 소리를 내며 고통이 떨어져 나간다. 만세를 부르면 힘이 난다. 치욕도 살비듬처럼 가볍게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 아무 데서나 벌떡 일어나 만세를 부르자. 안녕하세요.
EBS 오디오북 조경란입니다. 오늘은 화가 김점선의 산문집 10cm 예술 중 만세를 부르자로 이 시간 문을 열었어요. 만세 부르셨습니까? 예전엔 만세 하면 3.1절 유관순 누나의 독립만세가 떠올랐는데요. 요즘엔 2002년 월드컵 붉은 악마들의 함성과 환희가 떠오르죠. 만세도 이렇게 세월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하네요. 3월을 시작하는 오늘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만세를 한번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최시안의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을 읽어드릴게요. 7월 10일 선재는 또다시 국어 시간에 들어오지 않은 외냐 선생님에 대한 걱정과 답답함을 K에게 토로하는 심정으로 일기를 써내려갑니다. 국어 선생님께서 오늘 또 시간에 들어오시지 않은 건 바로 그 노동조합 때문이었다. 올인정한 사람들. 동료가 집중 포화를 맡고 있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천연실에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도 그렇다. 학기가 끝나가는데 진도가 어떻다느니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참고서나 대학 입시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다느니 하는 엉뚱한 말들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짓거려댔다.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교실 전체가 논쟁 마당이 되어 있었다. 논쟁의 한쪽 대상은 동철이었다.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 그러니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건 잘못이다. 법이 그렇고 스승에 관한 우리나라의 전통이 그렇다. 앞자리에 용준이가 나섰다. 우리가 법을 알면 얼마나 아냐. 그리고 노동에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있다고 배웠는데 선생님은 정신노동자가 아니냐. 좌우관 외냐 선생님이 무슨 나쁜 일에 나설 뿐이 아니니까 섣불리 입방아 찢지 말고 기다려보자. 논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윤수가 나를 교실 뒷곁에 라일락나무 그늘 속으로 데리고 갔다. 윤수는 흥분해서 심하게 더듬거렸다. 외냐 선생님은 결국 학교에서 쫓겨날 거다. 허생처럼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을 거다. 자기 편이 너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윤수는 내게 물었다. 너는 물론 외냐 선생 편이지? 그렇다면 너는 왜 동철이와 싸우지 않느냐? 너처럼 글도 잘 쓰고 말도 술술 하는 애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 K, 나는 무척 곤혹스러웠다. 나 역시 외냐 선생이 너무 외로운 처지고 어쩌면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윤수가 바라는 행동 같은 걸 하러 나서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태가 아니냐. 동철이하고 싸워서 이겨봐야 무슨 소용이냐. 뭐가 변하냐. 나는 더듬고 있었다. 이날 선재는 이 논쟁을 통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허생이 섬에서 글 아는 자들을 모두 데리고 나온 이유. 그건 바로 지금 외냐 선생님을 화근으로 취급해서 몰아붙이는 이들이 모두 글 아는 자들인 것과 같은 이유에서죠. 선재는 또 생각합니다. 이완 대장들은 왜 안 된다고만 하는 걸까? 세상에 이완 대장은 왜 그렇게 많을까? (7월 11일) 허생전 둘째 시간. 흥분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나는 지금 모든 걸 떠올릴 수 있다. 앞으로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아이들은 모두 선생님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다시 나타나신 게 무슨 큰 짐이라도 벗은 양 홀가분하고 기뻐서 다들 책 펴는 것도 잊고 있었다. 모두들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건 왜냐? 외냐 선생님 말씀에 몇 아이가 키득키득 웃었다. 선생님도 어색하게 웃으시며 전보다 더 카랑카랑해진 성 싶은 음성으로 스스로 답하셨다. 우리는
각자 자기 마음대로 걷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실은 이미 닦여진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때로 그 길이 어디로 향한 것인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새 길을 닦아야 한다. 교실은 갑자기 활기로 가득 찼다. 자, 먼저 허생전에 나와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허생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름대로 얘기해봐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홍길동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용준이가 손을 번쩍 들며 말했다. 이 작품은 좀 잘못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생은 선비인데 선비가 그렇게 장사를 해도 됩니까? 아이들이 야 하고 탄성을 질렀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작품에 잘못된 데가 있다고 하기 전에 먼저 작품을 있는 그대로 놓고 이해해 보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처럼 말이죠. 그럼 먼저 같이 확인해 봅시다. 허생은 선비입니까? 아닙니까? 선비입니다. 다들 합창하듯이 말했다. 자기가 선비라는 걸 강하게 내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물음에는 모두 잠잠했다. 제물로에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 일이요. 그대는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선생님은 흡족한 미소를 보내셨다. 잘 지적했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걸 보면 허생은 자기가 선비 또는 사대부라는 걸 강하게 의식하면서 내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아까 허생이 홍길동 비슷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럼 홍길동과 허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홍길동은 도수를 쓰는데 허생은 머리를 씁니다. 말하자면 허생은 지식인입니다. 잘 보았군요. 그럼 내친김에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홍길동은 가난한 이들을 돕고 허생도 그러는데 그 돕는 행동에도 어떤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막막했다. 그것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나는 긴장되어 다리를 떨면서 그냥 떠오르는 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홍길동은 일종의 투사입니다. 홍길동은 자기 부하들이나 자기가 돕는 이들과 하나가 되어 싸우고 끝에 가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허생은 돕기만 할 뿐 어디까지나 선비이고 그래서 결국 지고 맙니다. 지금 한 말 잘 들었겠죠? 정말 멋진 지적입니다. 허생은 장사를 하지만 장사꾼을 경멸하고 백성을 돕고 북벌책 같은 국사 대사를 논하지만 조정에 뛰어들어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산업공상을 구별하던 당시의 규범, 때가 아니면 초야에 은둔한다는 선비의 처세관에 묶여서 거리를 두고 비판하거나 도와주기만 할 뿐 하나가 되어 함께 살고 책임지지는 않는 겁니다. 이 점이 바로 허생의 한계요. 허생전을 지은 여남 박지원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질문하기를 잊으신 듯 그런 뜻의 말씀을 오래 더 하셨다. 그러자 갑자기 동철이가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허생이 졌다는 건 누구한테 졌다는 말씀입니까? 선생님께서는 투쟁을 강조하시는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동철이의 말투에 화가 났고 걔가 말하고픈 내용이 짐작되어 가슴이 졸아들었다. 허생이 졌다는 말은 허생의 행동 전체를 놓고 독자인 우리가 평가하느라고 쓴 말입니다.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문학입니다. 자, 그럼 나름대로 달리 해석해봐요. 허생이 왜 어디론가로 가버렸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이 이상스레 딱딱해져 갔다. 동철이 때문에 화가 나 그러시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다. 선생님께서 힐끔 보신 복도 쪽 거기 어떤 사람 둘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은 교감 선생님이었다. 수첩에 뭘 적고 있는 다른 사람은 낯이 설었다.
선생님은 이날 결국 수업을 끝맺지 못하고 교단을 내려가게 되죠. 다음 수업을 기약하고 나가신 선생님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져 갔고 느닷없이 윤수가 동철의 멱살을 줍니다. 더듬거리며 외쳐대던 윤수의 소리가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다고 선재는 그날 일기장에 씁니다. EBS 오디오북 최시안의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듣고 계십니다. 다음날 선재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7월 12일 이런 꿈을 꾸었다. 눈몰아치는 산마루에 그 투사와 허생과 외냐 선생님이 서 있었다. 뒤따르던 말과 병사들이 나타나자 투사는 그들과 함께 마루를 넘어갔다. 그 뒤에 허리를 고추 세운 허생이 골짜기 아래쪽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다. 아이들을 낳거들랑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게 하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복해 하여라. 그러고는 혼자서 훌쩍 마루 너머로 사라져버렸다. 이제 외냐 선생님만 남았다. 그런데 아무도 뒤따라오는 이가 없었다. 선생님은 계속 거기 서 있었다. 눈보라가 점점 거세어졌다. 선생님의 모습이 흐려져 갔다. 비장한 음악처럼 허공에서 말소리가 울려 퍼졌다. 말은 도구이다. 실체가 아니다. 말은 실체가 아니라 도구다. 영웅, 노동자, 빨갱이. 7월 13일 교회 앞에서 오래 서성인 끝에 K를 만났다. 예배 보고 나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한 K는 그때 천사 같았다. 나는 연극을 좋아해. 내가 연극반인 거 알지? 가을 예술제 때 심판춘향전을 공연하는데 K는 그 심판춘향전이라는 것에 대해 길게 얘기했다. 나는 듣다 말고 물었다. 외냐 선생님 일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그분이 너무 이상에만 빠진 걸까?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니? 문학을 한다는 애가. 아이들이 한낮의 햇볕 속을 뛰어다니는 게 나무들 사이로 보였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인지 현기증이 났다. K, 너의 이름을 지운다. 아니, 없앤다. 모두 나 혼자서 하는 짓이다. 너는 없었다. 이경미가 있었을 뿐이다. (7월 14일) 이날 선재의 일기는 외냐 선생님의 허생전 셋째 시간은 없다. 아마 그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로 시작됩니다. 등굣길. 교문은 한쪽만 열려 있고 교문을 지키던 선생님들과 낯선 사람들을 본 선재는 수업 내내 왜냐, 왜 그러는 거냐, 왜 그러고 있는 거냐 하는 환청에 시달리게 되죠. 국어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대신 들어오셨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 너무 자기 주장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다. 모든 의사표시는 절차를 밟아 법대로 해야지. 남이 어쩐다고 거기에 쏠려서는 못 쓴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허생이 선비의 법대로 돈벌이를 하지 않았다면 도둑들을 사람답게 살도록 해줄 수 있었을까요? 다수결이라면 그야말로 이완대장이 좋아하는 건데 그럼 선생님은 세력 있는 자들의 눈치나 보는 이완대장이 옳고 그를 찌르려는 허생은 그러단 말씀입니까? 그때 선생님이 날카롭게 말했다. 박윤수는 어디 갔지? 나는 소스라치며 살펴보았다. 윤수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말했다.
선생님, 저게 창밖을 보았다. 땡볕이 쏟아지는 누런 운동장 한가운데 누가 홀로 주저앉아 있었다. 윤수였다. 무릎 앞에 무어라 적힌 종이가 세워져 있었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그 종이에 적힌 말은 보이지 않아도 읽을 수 있었다. 아이들이 우르르 창가로 몰렸다. 자리에 앉거라, 앉아! 저 녀석이 퇴학당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밖으로 달려나갔다.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온몸의 움직임을 뚜렷이 느끼면서 복도를 지나 운동장 가운데로 뛰기 시작했다. 윤수가 땅바닥에 누워버리는 게 보였다. 내가 업으러 가는지 업히러 가는지 알 수 없었다. 외냐 선생님의 허생전 수업은 계속되고 있다. 최시안의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은 작가 자신의 교육관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살아간다는 것에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수작이죠. 특히 이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은 우리의 사회의식과 교육 현실에 진실의 거울을 비춘 문제작으로 손꼽힙니다. 허생과 외냐 선생님을 동일시한 이 작품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사회가, 교육 현실이 정말 이대로 괜찮습니까? 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작품이 발표된 지 이제 10년. 아직도 이 질문들은 유효하죠.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EBS 오디오북 최시안의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외냐 선생님이 말에 대해 이야기한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말은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도구예요. 그게 전달하는 뜻이 그 속에 고정되어 있다기보다 어떤 입장에서 어떤 의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뜻이 결정되고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산은 언제나 산이지만 그걸 가리키는 산이라는 말은 등산가가 쓴 경우하고 터널 기술자가 쓰는 경우에 그 느낌과 뜻이 다른 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영웅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런 의미라면 보기에 따라 이완대장도 영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내가 허생이 영웅이 아니라고 했을 때의 영웅이란 말은 코끼리의 생각이 반드시 개미의 생각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신기한 게 바로 이 생각인 것 같다. 생각은 조용히 서 있을 수도, 어떤 것을 통과할 수도, 또 껑충 뛰어오를 수도 있으니까. 어떤 때에는 돌처럼 딱딱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공기처럼 가벼워지기도 하는 게 바로 이 생각이라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EBS 오디오북 조경란입니다. 톤 텔헨의 동화 우리 아빠 중 한 구절로 시작했어요. 우리의 생각이란 것 말이에요. 이처럼 변화무쌍하고 자유롭고 대자연 같고 우주 같은 것인데 여기에 누가 옳다 그르다 섣불리 꼬리표를 붙일 수 있을까요?
어떤 생각이 옳다 그르다. 이거 혹시 우리의 편견이 아닐까요? 오늘은 최시안의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작품 반성문을 쓰는 시간을 읽어드릴게요. 10월 8일. 이번 일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염려를 끼쳤다. 나는 지금 반성한다. 먼저 선생님께 죄송하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씩 불러다 자초지종을 묻고 꾸짖으시느라, 그리고 서류를 꾸며 교모회의에 제출하고 사태를 설명하시느라 공부도 못하는 우리들 때문에 아주 초췌해지셨다. 회의를 거듭하며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에 괴로우셨을 교감, 교장 선생님께도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경찰에서 먼저 알고 의심을 품었으니 상부에서 어떻게 여길지 걱정이라고 하셨다는데, 그 고충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반 분위기가 쑥밭이 되는 바람에 공부에 지장을 받은 이번 일에 관련되지 않은 여러 부부들한테도 아주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가 사고를 저지른 데다 주동자로까지 지목되는 바람에 제일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가장 마음 아픈 게 누나다. 누나는 학교나 경찰서를 뛰어다니며 사정하고 다른 애들의 부모님께 나를 좀 좋게 보이려고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도록 돌아다녔다. 모든 일이 다 내 탓이다. 다른 애들은 모두 나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차라리 누군가 나를 원망이라도 했으면 빈말이라도 사과를 하게 되었을지 모른다. 그런데 누구도 그러질 않았으니 참 좋은 친구들이다. 10월 9일. 곰곰 돌이켜보니 나는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 그게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알아야 할 걸 모르는 것도 큰 잘못이다. 그 노인이 경찰의 감시를 받는 사람인 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낡기는 했어도 그렇게 크고 멋진 집에 노인 혼자 사는 게 좀 이상스럽기는 했지만, 그런 과거가 있으리라고는 정말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두 사람 이상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자주 모이면 정해진 틀의 서류에 적어서나 아니면 말로라도 선생님께 알려야 한다는 것을 나는 일이 나고서야 알았다. 그렇게 여러 날 저녁 붙어 지냈으면서도 다른 애들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아주 많았다. 몰랐던 게 어디 그뿐인가? 무엇보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다.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사태가 어찌 돼가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해서 왜들 그렇게 야단인지, 뭐가 그렇게 심각한지, 도대체가 그 많은 물음에 대한 나의 대답들이 왜 그렇게 상대방을 만족시키지 못하는지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정말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것은 죄다. 지금 생각났는데 이렇게 쓰면 반성문이 되는 건지도 잘 모르고 있다. 선재는 지금 무기정학을 받고 집에 있습니다. 집 밖을 나가면 쟨 왜 학교에 안 가고 이 시간에 대체 뭘 하나? 눈총을 받는 것. 결석을 해도 결석이 아닌 결석. 그렇게 세상의 경계선 밖으로 밀려나 무기로 놓이는 것. 지금 여기가 어디고 내가 누구인지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막막함 자체가 무기정학이란 생각을 하게 되죠. (10월 11일) 모든 게 그 비 내리는 일요일 저녁 그 집에 갔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해걸음인데다 비가 와서 사방이 우중충했다. 그런데 건너편 등성이의 한 곳이 시선을 끌었다. 거기에는 제법 여러 그루의 나무가 작은 숲을 이루고 있었다. 게다가 나무들 사이로 흐릿하게 보이는 그 집의 모양새가 아주 특이했다. 나는 야릇하게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끼면서 옷이 젖은 것도 아랑곳 않고 그쪽으로 발을 옮겼다.
거기로 들어가는 문은 막다른 곳에 있었다. 나무 조각을 덧붙여서 간신히 내려앉은 걸 면한 상태였는데 슬쩍 밀자 소리 없이 열렸다.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뜰은 잡초투성이었다. 비에 젖어 먹빛 일색인 아름드리 나무들이 드문드문 거대한 기둥처럼 서 있었다. 나는 왠지 그 풍경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옷이 젖어 추운 데다가 흥분까지 되어 진저리를 치면서 무슨 덩굴 무늬가 정교하게 조작된 현관 손잡이를 당겨보았다. 문은 뜻밖에도 잠겨있지 않았다. 마루가 깔린 널따란 공간으로 들어섰다. 천장이 아주 높았다. 창으로 흘러든 희미한 빛이 2층으로 올라가는 활처럼 구부러진 계단의 난간 기둥을 드러내고 있었다. 거기 무엇이 감겨 있었다. 나는 도둑처럼 눈을 사려뜨며 가까이 다가갔다. 거기 감겨 있는 건 커다란 한 마리 용이었다. 나는 왜 그렇게 그곳이 좋았던지 모르겠다. 어른들과 선생님들께 알리지 않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알리지 말자는 약속이 있어서 더욱 즐겁게 왜 저녁마다 거기를 드나들며 그런 일을 계획했었는지 모르겠다. 잘 봐줄 테니 염려 말고 사실대로 말하라면서 형사는 거듭 물었다. 하필이면 그런 낡고 후미진 데서 모였느냐? 너희들 조직에 뭔가 감출 게 있거나 누군가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정해준 거 아니냐? 조직이라니, 우리는 조직 같은 걸 꾸민 적 없고 다들 그저 장소가 좋고 친구들이 좋아서 모이곤 했다는 게 이유라면 이유라고 해도 형사는 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했다. 다른 애들 가운데 누군가는 거기 사는 노인이 좋아서였다고 대답해버린 모양이었지만 그건 그리 중요한 이유가 못 되는 것 같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침을 하는 그 노인을 좀 꺼림칙하고 이상하게 여겼고 어찌 보면 조금 좋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까닭은 잘 모르겠지만 노인보다는 그가 사는 집이 좋았다는 게 맞을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EBS 오디오북 최시안의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을 듣고 계십니다. 어느 날 선재에게 광식이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광식이가 식구들에겐 마음을 열지 않아 도무지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 후에 광식이가 선재를 찾아와요. 둘은 모처럼 만나 이야기를 나누죠. 이날 밤 누나는 이 일을 두고 선재를 야단칩니다. 몰려다니지 말라면 무조건 그렇게 할 것이지 왜 또 만나냐? 넌 정말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요. 헌데 정말 세상을 모르고 있는 건 선재가 아니라 세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정대로 우리는 그 집에서 한숨도 자지 않았을 것이다. 사방이 제법 조용해지는 10시가 되면 먼저 각자 편한 자세로 앉아 1시간쯤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 그러는 동안은 물론이고 날이 밝을 때까지 모두가 정해진 시간을 빼놓고는 쓸데없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미리 짝지어진 사람과 둘씩 어두운 뜰로 나가서 2시간쯤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상대방에 대해 혹은 상대방과 함께 하려고 생각해두었던 얘기를 무엇이든 솔직하게 주고받는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노인의 말씀을 듣는다. 노인의 연설이 끝난 뒤 모두가 잠에 취한 그 시간에 우리는 드디어 딴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준태가 편집한 녹음 테이프에서 연달아 흘러나오는 음악.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각자 내키는 대로 끊임없이 노래하고 춤추고 음악에 취한다. 열정 소나타,
해 뜨는 집, 새노야, 봄비, 월권, 재즈, 헤비메탈. 곡들을 모아다 고르고 조명 기구들을 설치하고 소리와 빛이 산행하지 않도록 창문을 종이나 천으로 봉하던 시간들.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비밀로 하고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저금통을 털던 그 당시에 우리들은 얼마나 즐거웠던가. 그러나 경찰서와 학교에서 거듭거듭 아주 작은 것까지 남김없이 말하고 적던 그때 그 계획은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초라했던가. 축제라니 그건 먹고 마시는 거 아니냐고 비웃었을 때 수치심에 떨며 마음껏 설명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나는 얼마나 실망했던가. 10월 16일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다. 한낮에 햇살이 따가워서인지 자꾸 현기증이 났다. 아무런 목표도 없이 걸었는데 한참 가다 보니 의식적으로 그 집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일단 그랬다는 생각이 들자 그 집과 거기 사는 노인이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얼마를 가니 허름한 공장 건물들 너머에 강이 보이고 거기로 흘러드는 널따란 개천이 앞을 가로막았다. 악취가 코를 찔렀다. 컴컴한 굴 속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울려나왔다. 거기에는 노인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몽땅 사기꾼들이야. 하도 거짓말을 하다 보니 이제는 진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게 된 헛개비들이라고. 쿨럭쿨럭. 너희들은 아직 모른다. 행색깨나 한다는 녀석들의 똥구멍이 얼마나 구린지 모를 거야. 허나 나처럼 오래 살다 보면 알기 싫어도 알게 돼. 그러니까 알려고 애쓰지 말고 더군다나 닮으려고는 아예 하지 마라. 쿨럭쿨럭. 그 커다란 하수구 속으로 빨려들 것만 같아 다리에 힘을 주면서 나는 그곳을 떠났다.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거나 받아라, 이 세대가리들아. 여기가 어딘데 너희들 마음대로 들어와 애들을 못 살게 구는 거야. 경찰이라고? 여긴 경찰하고 사돈 맺은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걔들을 도둑놈 취급하지 말고 어서 냉큼 꺼져버려. 10월 17일, 선재는 자신이 정말 반성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이젠 오해가 풀렸으니 우린 잘못이 없다고 했던 광식이에게 학생 주임 선생님이 한 말이 떠오릅니다. 반성하랬더니 첫 마디가 겨우 그거냐? 너희들은 이참에 반성하는 법부터 배워야겠다. 순간 선재는 자신의 죄가 불복종의 결과란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건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태풍이나 지진 같은 것이었다는 걸 뒤늦게야 알게 됩니다. (10월 22일) 나는 반성한다. 사라져버렸던 성규가 며칠 전에 나타났다. 광식이와 준태를 불러내어 함께 몰려다녔다. 그동안 성규가 지낸 곳은 어느 변두리 술집의 주방에 딸린 작은 방이었다. 거기서 일하며 지냈다고 했다. 걔가 술을 내놓아서 같이 마시며 그야말로 놀자판을 벌였다. 나도 제법 취했는데 기분은 그리 좋지 않았다. 나는 또 반성한다. 어제 그 집에 갔었다. 어느새 누렇게 죽어가는 풀 위로 낙엽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었다. 우리가 창에 쳐놓았던 천의 무늬가 참혹하도록 얼룩덜룩했다. 노인은 만나지 못했다. 거기에 가지 말았어야 한다. 가지 말라고 할 걸 어겨서가 아니라 가지 않았으면 남아있을 그 무언가를 갔기 때문에 잃어버린 성 싶기 때문이다. 오늘 어떤 선생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분은 우리 미녀가 실린 테이프를 선물로 주시며 너털웃음을 웃으셨다. 말씀 중에 우연히 알게 됐는데 우리의 처벌은 교무회의에서 결정된 게 아니었다. 왜냐 선생님께서 노동조합 때문에 쫓겨난 사건 이후로 교무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10월 24일 결과도 중요하지만 동기나 과정도 중요하다. 모든 잘못이 다 죄는 아니다.
우리는 허가받아야 할 일을 한 적이 없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있는 일보다 없는 일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이 글이 반성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건 내가 아니고 당신이다.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글을 읽어 당신이 될 사람이 정말 있기는 있을지조차 알 수 없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한다.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겠다. 다른 애들은 쓰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아서가 아니라 쓰고 있는 한 당신한테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이 요구한다면 나는 제출할 것이다. 지금까지 쓴 이것을.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겠다. 쓰고 있는 한 당신한테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착고를 풀고 하늘로 비상하는 성난매의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지는 문장이었습니다. EBS 오디오북 최시안의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반성에 대한 선재의 생각 중 일부를 읽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살인자가 되고 싶어서 살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살을 하기 위해 살아온 자살자가 없듯이 나 역시 처벌을 받으려고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다. 그런데 왜 그런 불행한 결과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그 집에 사는 노인은 어떤가? 그분은 자기의 불행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사는 것 같았다. 아름답고 장엄하다고는 못해도 또 그분에게는 어떤 힘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분은 일부러 불행을 선택한 걸까? 아니, 나름대로 행복을 선택한 셈일까? 도대체 행복이라든가 불행이라는 게 오리무중이다. 일부러 선택을 했느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도. 따지면 따질수록 자신이 낯설고 세상이 낯설어진다. 내가 하고 있는 게 반성이라면 반성은 사람의 생각을 분열시키고 모든 것을 낯설게 만드는 듯하다. 인생은 너무 짧고 특히 모든 것에 용감히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몇 년 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EBS 오디오북 조경란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반 고흐 영혼의 편지 중 한 구절로 오늘 문을 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달려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죠. 인생이 짧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사에 용감히 맞설 수 있는 강인함, 열정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날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껏 달리고 계신가요? 최시안의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표제작이자 4번째 작품인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아무래도 윤수가 좀 이상하다. 국어 선생님이 학교에서 쫓겨나실 적에 반대 시위를 주동했다고 처벌받은 뒤부터 약간 그렇기는 했지만 요즘 들어 부쩍 더 말수가 적어지고 혼자만 있으려고 한다. 하루 종일 그림자처럼 앉아만 있거나 나까지도 포함해서
사람을 보아도 본 척을 안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무슨 일을 낼 사람은 곧 일 저지를 때가 되면 윤수 같아지는지도 모른다. 어제는 선생님의 허락도 안 받고 저녁 자율학습 시간에 소리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오늘은 아침 자율학습을 빼먹고 조회 시간에야 나타났는데 선생님의 꾸중을 듣고도 별로 송구스러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아무래도 낌새가 심상치 않다. 내가 너무 과민한 걸까? 11월 29일 윤수는 오전 내 책상 위에 국어책을 꺼내놓고 뒤적거리다 말다 하였다. 나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결국 점심시간에 윤수를 체육관 옆에 양지 바른 곳으로 데리고 갔다. 나는 한참 오물거리다 불쑥 내 얘기를 주섬주섬 늘어놓았다. 대입고사 직전에 열리는 기원의 밤 행사에서 후배 대표가 선배들이 시험 잘 보라고 기원하는 글을 읽게 되어 있는데 그 글을 내가 지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아까 교무주임 선생님이 그러셨다. 윤수는 내 얘기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예비종이 울렸다. 점심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다. 그때 윤수가 말했다. 뭘 기원한다는 거지? 나는 반가워서 얼른 대답했다. 시험 점수 잘 받고 지원한 대학에 다 잘 붙으라고 기원하는 거지. 너도 기원하니? 글쎄, 그래야겠지. 모두 죽기 살기로 했으니까 소원대로 되라고 비는 거야. 다 같은 마음 아니겠냐? 같은 마음이라고?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윤수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움찔했다. 윤수의 눈빛이 좀 이상했기 때문이다. 푸른빛이 도는 것도 같고 이글이글 타는 것 같기도 했다. 막다른 골짜기에 몰린 짐승의 눈빛이 그럴까? 어쨌든 예전의 눈빛은 아니었다. 윤수는 또 말했다. 누가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누가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윤수의 이 질문이 그날 밤 내내 선재를 뒤척이게 하죠. 급기야 차라리 이 물음이 시험 범위 안에 있었으면, 이 문제 풀이를 연습시켜주는 문제집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11월 30일 오늘 생물 시간에 선생님이 적자 생존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깨알 같은 글씨로 칠판을 한참 메어 나가고 있을 때였다. 윤수의 목소리가 났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윤수가 심하게 더듬거리는 말로 뭐라 질문을 하고 있었다. 선생님도 잘 알아듣지 못했는지 얼굴을 찌푸리며 되물으셨다. 적자 생존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질문을 하겠으면 사내답게 똑바로 해! 교실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윤수의 두 손이 쉴 새 없이 교복 앞자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환경에 맞지 않는 건 모두 죽어야 합니까? 죽는다기보다 도태되는 거지. 환경에 맞는 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도태되게 마련이다 그 말이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환경에 잘 맞았거나 맞게 변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들이지. 됐어? 변하면 어떻게 변합니까? 저 아까 설명을 다 했잖아. 자자자, 그럼 이번에는 숲을 예로 들어보자. 참나무나 소나무 같은 것하고는 달리 음지에서만 사는 식물이 있지. 위로 자라지 못해 햇빛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음지에 맞게 변화되고 그렇게 적응하는 놈만 살아남은 거야. 자연의 조화지. 음지에 사는 게 졌는데 그게 어째 자연의 조합니까?
지다니? 이런 참... 지고 이기고가 아니야. 좋고 나쁜 것도 아니고 생물의 법칙이 그렇다는 거지. 적자생존, 자연선택설. 이젠 자리에 앉아. 그러나 윤수는 앉지 않았다. 계속 교복 앞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더듬대다가 가까스로 말을 만들어냈다. 그럼 사람은 평등한데 환경에 따라 그게 적자생존인지 조화인지 왜 쓸데없이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 너 진도방해 그만하고 그냥 외워! 윤수가 비로소 자리에 앉았다. 나는 소리 죽여 한숨을 토했다. 자연의 조화와 적자생존. 자연의 조화가 더 좋은 말 같기는 한데 어쨌든 과학 점수 엉망인 윤수가 왜 갑자기 오늘따라 열성이었는지 모르겠다. 12월 1일 경규가 우리 교실로 나를 찾아왔다. 회장이 할 말은 회장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대신 나는 시를 써다가 읽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5번의 임춘미 알지? 걔는 노래를 불러주기로 했어. 교무주임 선생님께서도 다 허락하셨다고. 야야 좀 빼지 좀 마라. 너는 그 유별난 척하는 게 탈이야. 그리고 너더러 누가 걸작을 쓰라고 그러냐? 기원의 말을 시적으로 쓰라 그 말이야. 내가 무얼 빼고 무슨 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보다도 시를 낭독하려는데 슬며시 마음이 끌렸다. 잠시 동안이라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준다면 나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을 거다. 그것만은 자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좀 들떠서 그럼 준비를 해보겠다고 했다. 선재가 규원의 밤에 낭독할 시 생각에 들떠 있을 때 윤수는 내내 자리에 앉아 지우개로 흉상만 조각하고 있습니다. 반 아이들 모두가 모의고사 준비로 긴장한 이때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EBS 오디오북 최시안의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을 듣고 계십니다. 모의고사를 하루 앞둔 일요일, 선재는 윤수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윤수가 없죠. 윤수 어머니는 윤수가 돈 10만 원을 들고 아침부터 나갔다며 공부하라고 독서실에 보내놨더니 정신병원 갔네, 군대 갔네, 투정만 부리는 윤수를 좀 잡아달라고 선재에게 당부하죠. 모의고사 날 선재는 시험을 망치고 윤수는 결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2월 4일) 윤수가 바바리 코트를 입고 학교에 나타났다. 아침 조회 시간이었다. 아무래도 우리 반의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담임 선생님께서 침통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점수가 떨어진 녀석은 떨어진 점수만큼 매맞을 각오하라고 으름장을 놓는 그때 윤수가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섰다. 그런데 그 윤수가 교복 위에 회색 바바리를 입고 있었다. 아이들이 수군대기 시작했고 담임의 얼굴이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나는 직감으로 알았다. 어머니한테 타낸 돈으로 윤수는 그 코트를 산 것이었다. 선생님은 하던 말씀도 안 마치고 엉거주춤 서 있는 윤수에게 다가갔다. 너 그건 왜 입고 왔어? 그런 거 입으면 안 되는 줄 알 테고. 너 일부러 입고 왔지? 대답해! 고통스런 침묵이 흘렀다. 나는 더 이상 윤수 쪽을 바라볼 수 없었다. 걔한테 달려가서 어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다시는 안 입고 오겠다고 말씀드려. 차라리 그렇게 사정하고 싶었다. 말 못하는 게 무슨 자랑인 줄 알아? 어서 입을 열어! 선생님이 와락 윤수의 멱살을 틀어주었다. 그저 입고 싶어서. 어쩌고 어째? 입고 싶어서 입어. 아예 턱 내놓고 규일이고 뭐고 상관 않겠다 이 말이지?
선생님이 윤수의 멱살을 잡아챘다. 와당탕 문에 부딪히며 윤수는 곱비 잡힌 짐승처럼 비틀비틀 끌려갔다. 나는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감했었다. 그리고 제발 윤수한테 불행이 닥치지 않기를 바랐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나는 아무것도 어쩌지 못했다. 차라리 어디로든 잠시 훌쩍 떠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윤수는 더욱 상처를 입고 전보다 더 이상한 녀석 취급을 받을 것이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 윤수가 뭐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밖에는 될 수 없었던 걸까? (12월 5일) 윤수는 기말고사 때까지 선도실에 있게 됩니다. 선재는 기원의 밤을 앞두고 경규에게 원고 독촉을 받게 되죠. 지친 나그네란 시 제목도 경규 마음대로 승리의 월계관으로 바뀌고 제목에 맞춰 시를 쓰라는 경규의 말에 선재는 딱 잘라 거절하지 못한 걸 후회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번 일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폭풍전야였어요. 12월 6일 점심시간에 선도실에 가보니 윤수는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나는 눈치를 보면서 답답하지 않으냐고 물었다. 윤수는 묵묵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화제를 찾았다. 너는 성적표 준법 성난에 다가 동그라미 쳐줄 거야. 가가 아니라 다. 윤수는 나를 힐끔 보더니 밥만 우적우적 씹었다. 나는 다시 화제를 찾아냈다. 저번에 네가 생물 선생님께 드린 질문, 적자생존하고 자연의 조화 문제, 그걸 해결했느냐고 물었다. 나는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더라. 알아냈으면 좀 설명해달라. 내가 퇴학당하면 적자 생존이야. 약육강식이고. 퇴학은 무슨... 그럼 네가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게 자연의 조화 같은 거니? 내 질문이 다소 졸렬하다는 생각을 하며 기다렸지만 윤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윤수는 물었다. 기원의 밤에 시를 읽을 거니? 그런 건 자연의 조화가 아니야. 사람 환경은 사람이 만든 거라고. 준법성 점수 따위가 두려운 건 아니지? 나는 정말 종잡기 어려운 기분에 휩싸였다. 섭섭하고 낭패스럽고 수치스러운 야릇한 느낌. 내가 아니라 윤수에 관해서가 아니라 나에 관해 묻고 또 말했다. 그때 윤수는 거의 더듬지 않았으며 조금도 이상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12월 7일 기온의 밤은 교장 선생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해마다 전국의 우수대학에 많은 합격생을 배출해온 명문학교의 빛나는 실적을 강조했다. 무수한 촛불이 잔잔히 일렁일 뿐 강단 안은 그저 조용하기만 했다. 피아노 소리가 정적을 깼다. 선구자였다. 한복을 차려입은 임춘미가 사뿐히 걸어나와 노래를 불렀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낮게, 나중에는 춘미의 목소리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커다랗게 따라 불렀다. 독립군들처럼 비장하게. 노래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았고 내가 막 일어서려는 그때 누가 불쑥 나타났다. 그의 목소리가 확성기에서 울려 나왔다. 우린 마라톤 선수가 아닙니다. 바바리 코트를 입은 윤수였다. 모두 승리하면 누가 패배합니까? 경규가 튀어나와 윤수의 팔을 잡아 끌었다.
내 몸이 부들부들 떨었다. 윤수가 마이크를 움켜쥐고 외쳤다. 자기 촛불을 꺼! 그러면 아무도 패배하지 않아! 아, 나는 또 이날 일기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이제서야 윤수의 마음을 알 것 같다. 여태까지 윤수에 대해 품었던 오해의 말과 생각들을 모두 지운다. EBS 오디오북 최시안의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기원의 밤을 위해 선재가 지은 시 지친 나그네를 끝으로 읽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친 나그네여, 오랫동안 홀로 헤매인 여인 나그네여, 불면과 갈증에 시달리며 그대가 찾아온 초원은 어디 있느냐? 햇살 눈부신 땅, 모두 아름다웠던 그 아이들은 어디 갔느냐? 이젠 마음조차 여윈 나그네여, 너는 좋으냐? 그대가 헤매인 길, 그 길 밝히던 가녀린 촛불에 보아라, 어둠 속에 드러난 저 파리한 얼굴. 조금 늦게 가는 것이 창피한 일은 아닙니다. 사막의 낙타는 천천히 가기에 무사히 목적지에 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과정이 있는 법이고 그 과정을 묵묵히 견뎌낸 사람만이 결국에는 값진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오디오북 조경란입니다. 이정화의 산문집 돌아가고 싶은 날들의 풍경 중 한 구절로 시작했어요. 여기에 꼭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견뎌내는 날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사람, 친구입니다. 자전거 처음 배울 때 말이에요. 나랑 자전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뒤를 잡아주고 잘 가는지 지켜봐주는 또 하나의 손길.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잘한다. 그래, 계속 밟아. 계속 쭉. 지금 여러분 뒤엔 누가 있나요? 또 여러분은 누군가의 자전거를 힘껏 잡아주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최시안의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작품 섬에서 지낸 여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는 정말 한가로워. 세상에 저토록 한가로운 게 있다니. 한참 바라보다 보면 슬그머니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지구 표면의 칠할이 바다라는데 나는
아니 어쩌면 나라기보다 너는 무엇에 그렇게 쫓겼을까? 쫓기지 않았다면 그럼 쫓아왔나? 그 모든 행동들이 과연 그래야만 했던 것일까? 검은 밥상 위에 딴 건 없고 오직 수저만 4볼 놓여 있었어. 우리 식구 밥상이라고 했지. 식구는 셋인데 왜 4벌이냐고 하니까 누나, 자형, 나 그렇게 셋에다가 누나의 아기 것까지 차려놓았다고 했어. 그런데 누나가 상 옆에 기진맥진에 쓰러져 있었어. 아기는 그 옆에 숨져 있고 모두들 그 아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경석이하고 친하지 않다고? 친하지 않는데 경석이랑 우리 식구들이 자꾸 그래서 우리 아버지 뵙기가 불편하다 그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니? 경석이는 너하고 정말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누고 네가 살았던 고아원에 가서 봉사활동하느라 밤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나한테까지 돈을 꾸어다가 너를 돕고 아니니? 그런 적 없니? 어머머 정말 놀라 자빠지겠네. 얘가 왜 그랬을까? 못하라 그랬을까? 그러고도 너를 집에 아버지께 데려왔어? 선착장에 배가 닿으면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뒤엉켜서 아수라장이 벌어져. 하지만 쉽게 구별할 수 있지. 차림이 말쑥한 데다 햇볕에 그을리지 않아 피부가 뽀얀 이들이 막 도착한 사람들이야. 들뜬 기분으로 배에서 내리면 그들의 시야에 맨 처음 들어오는 모습이 있어. 선착장 한켠에 쌓인 그물더미에 걸터앉아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학생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청년이라 부르기도 좀 어색한 그런 어떤 남자의 모습. 무언가를 찾거나 기다리는 날카롭게 빛나는 그 눈. 이런 참 정말 어이없는 생각을 하고 있네. 배에서 내리는 이들은 먹고 놀릴래만 정신이 팔려있는 그들의 눈에 다른 무엇이 들어오겠어? 혹시 윤수라도 그 속에 끼어있다면 모르겠지만 윤수는 왜 여태 오지 않는 걸까? 편지조차 없는 걸 보면 쪽지를 보지 못했는지 몰라. 그런데 머리칼이 마구 자라고 콧등마저 벌겋게 부풀어 오른 이 사람은 전부터 알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인가? 선재는 고3 여름방학을 이름 모를 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윤수가 오길 기다리면서 말이죠. 선재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 선재 자신조차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곳에서 낮에는 낯선 피서객들을 구경하고 밤에는 혼자 텐트에 누워서 고요한 바다를 바라보며 지냅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어느 날 바닷물에 빠져 죽은 아이와 그 어머니의 통곡을, 친구 경석이의 집에서 보았던 가족을 구하기 위해 악당과 맞서 싸우는 오락게임 아기 장군의 계곡을, 그리고 서둘러 떠나온 집을 떠올립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너 선재구나. 그렇지. 얘 참 기가 막혀. 조금 있다 오겠다더니 떠날 때는 그렇게 허겁지겁 서둘러 대더니 너 왜 여태 집에 안 오고 사람 놀라게 이 밤중에 전화나 하고 그래? 지금 거기 어디야? 뭐? 엽서고 뭐고? 너 경석이네서 또 무슨 요량 없는 짓 했지? 낌새가 이상해서 경석이한테 전화해봤더니 걔 아주 화난 것 같더라. 자기 아버지도 안 뵙고 갔다고, 네가 저를 무시했다고 그러더라. 걔 부탁을 안 들어줬다면서. 너 걔네 집에서 돌아온 바로 그날에 집 떠났지? 걔네 집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니? 경석이가 그래? 그만둬. 그런데 자영하고는 해결됐나? 이젠 집에 들어오셨어? 이상한 꿈을 꿔서 그래. 그건 어떻게 하니? 알고 떠났던가? 자영이 누나한테 써놓은 그 편지 나도 봤어. 경석이네서 온 날 누나 방에 들어가니까 뚱딴지같이 그 얘기는 왜 꺼내? 그 사람하고 내가 죽을 쓰든 떡을 빚든 넌 상관할 거 없어.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공부는 안 하고 바닷가나 헤매고 있는 네 또래 아이가
너 말고 어디 있나 살펴봐라. 앞길이 구만리 같은 녀석이 몽땅 다 포기하고. 여러 말 필요 없어. 너 엽서에다가 등대 여관인 거 어디로 돈 붙여달라 그랬지? 난 몰라. 날 새면 당장 돌아오기나 해. 누나는 무슨 생각 좀 해보고 말을 해. 내가 뭘 몽땅 포기했다 그래? 내 말이라면 무조건. 또 되지도 않는 말 됐고. 너 대학 포기한 거 아니니? 대학 포기하면 몽땅 포기한 거 아니야? 난 포기한 거 없어. 포기할 것도 없고. 그런 거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자우가 나는 여기가 어쨌든 지금 돌아갈 수 없어. 동전 다 딸깍. 동전이 다 됐어. 그런데 누나는 왜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면서 자기 말을 들으라고만 하는 거지? 다른 식구들 탓만 하지 말고 누나 자신을 좀 생각해봐. 누나 힘들지? 그런데 누나 때문에 동생도 힘들다는 걸 좀 알아줘. 동생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잠깐이라도 잘 생각해봤어? 여러분은 지금 EBS 오디오북 최시안의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을 듣고 계십니다. 등대 여관에 관자가 떨어져 등대여가 되어버린 여관. 그곳에서 선재는 우연히 그 유명한 강사가 나오는 교육방송을 보게 되죠. 가치의 절대성. 이 말을 외우세요. 첫 자만 따서 외우기 좋게 가, 절. 선생님만 믿으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웃음이 납니다. 선재를 쓴웃음 짓게 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죠. 자신을 시인으로 출세할 아이로 소개한 경석이의 이상한 말.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는 윤수 어머니의 거친 목소리. 물과 라면으로만 지내는 허기진 생활에 몸도 마음도 조금씩 지쳐갈 무렵 뜻밖의 소식이 옵니다. 선재에게. 선재야,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너를 뒤따라가기는커녕 편지마저 이제서야 보내니 할 말이 없다. 네가 기다리다 지쳐서 벌써 섬을 떠나버렸을지도 모르겠고, 관광 안내책만 믿고 연락처로 정했다는 그 등대 여관이 없어져 버려서 전해주지 못할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편지를 쓴다. 정말 미안도 하고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런다. 내가 나타나지 않아 연락이 안 되었나 했겠지? 우리가 비상연락 장소로 정한 거기에 네가 든 쪽지는 잘 받았다. 그 쪽지에다 너는 꼭 그 섬으로 와달라고 그랬지. 누구든 한쪽이 원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있어주기로 한 우리의 굳은 약속대로 나는 갔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얼른 떠나지 못했다. 학교를 그만두었기에 남들이야 쫓겨났다고 하지만 내가 얼마나 지독한 불효자가 돼버렸는지 너는 잘 알고 있겠지? 근래 들어서는 저번에 네가 나하고 통화를 못한 채 쪽지만 남기고 떠난 날처럼 너더러 우리 집에 전화도 걸지 말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 어머니의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운 판이었다. 그래서 그곳을 벗어나 새로운 생활을 모색하려 했지만 당신들은 나를 오로지 불효자요 패배자로만 보셨기 때문이다. 내가 선뜻 떠나지 못하고 슬금슬금 준비만 하고 있을 때 두 분은 아무 말씀 없이 나를 차에 태웠다. 그날 나는 서울에서 한나절 거리에 있는 대망 아카데미라는 이 이상한 학원에 넣어졌다. 지금 나는 아카데미라는 어이없는 간판이 달려있는 없다. 담당자의 허락 없이는 전화도 걸 수 없으니까 나는 결심했다. 여기를 나가겠다. 공부가 소중하다지만 내가 원치 않는 생활을 하면서 내가 바라는 생활하고는 너무도 거리가 있는 잡동사니들을 암기에 대는 이런 공부가 도대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 이 세상에 배울 것과 배우는 방법이 이런 것밖에 없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무슨 거창한 영광 따위를 바라지 않는다. 그저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만나 함께 지내고 싶다. 느끼고 생각한 대로 말하는
솔직하고 소박한 사람들. 눈치만 보고 말만 떠버리지 않는, 위선과 거짓의 탈을 쓰고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이해받으며 하고픈 일과 공부를 하고 싶다. 선재야, 꼭 와달라는 말을 거듭 휘갈겨 쓴 너의 쪽지를 보는 순간 어디가 되든 가야 한다. 선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다. 선재는 지금 내가 필요하다. 그런 소리가 나 속에서 들렸었다. 그러나 내가 이곳을 나간다고 해서 너한테로 가게 될 것 같지는 않다. 학교를 그만두기 전부터 생각했던 곳이 있다. 나는 거기로 가야 한다. 내 속의 목소리가 지금은 그것을 외치고 있다. 선재야, 너는 항상 내 편이었지. 그러니 이번에도 내 행동에 동의해 주리라 믿는다. 나는 내 길로 갈 테니까 너는 네 생각대로 해라. 어차피 우리들의 약속은 당분간 지켜지기 어려울 것 같다. 밤이 깊다. 감독 선생이 저쪽에서 조는 아이를 닥달하고는 이쪽으로 오고 있다. 그러니 닥달당에 마땅한 엉뚱한 짓은 그만둬야겠다. 이곳을 떠나서 그때 다시 연락하겠다. 안녕히, 윤수가. 곧 태풍이 올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허둥지둥 섬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선착장은 금세 북새통을 이루죠. 그들을 멀리서 지켜보며 선재는 경석을 생각합니다. 선재가 살았던 고아원을 돕기 위해 밤늦게 들어오고 선재를 돕기 위해 돈을 가져갔다던 경석의 씁쓸한 거짓말을 곱씹어 보죠. 바로 이때 윤수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선재에게 낯선 대합실에서 쓴다. 선재야, 어젯밤 학원에서 나왔다. 거기서 사람 사는 마을까지 홀로 터벅터벅 걸으며 별이 그렇게 많고 찬란한 줄 처음 알았다. 정말 너무도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다. 어젯밤 나는 은하계를 떠도는 운석 조각 같기도 했고 잃었던 날개를 되찾은 천사 같기도 하였다. 그러나 야간 열차에서 몇 시간 흔들린 뒤 기차를 갈아타기 위해 2역에 내려 대충 세수하고 싸구려 국수로 아침을 때운 지금 어젯밤의 그 별들은 숨어버렸다. 지금 확실한 것은 다만 주머니에 든 한 장의 차표, 둘이 학교로 가는 차표뿐이다. 그 학교는 자유롭다고 들었다.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준다는 신문기사도 읽은 적이 있다. 지금 나의 행선지는 그곳이다.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냐고 물으면 곤란하다. 모르기 때문이다. 알고 싶지도 않다. 기차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기차를 타면 앞으로 나는 영영 전처럼 살 수 있을성 싶지 않다. 안녕. 지나간 시간 동안의 내 친구. 오로지 믿음으로만 존재하는 앞날에 우리 다시 뜨겁게 만나기로 하자. 언제나 너의 친구, 윤수씀. 누나야? 나야, 선재. 뭐라고? 잘 안 들려. 하여간 지금은 배가 끊어져서 못 가. 등대여관에서 신세지고 태풍이 지나가면 집으로 갈게. 여기는 벌써 바람이 거세졌어. 끝자만 날아갔던 등대여관 간판이 마저 다 날아가 버렸어. 자영 집에 들어왔어? 잘 됐네. 그럼 누나가 아기를 낳기로 한 거야? 지우지 않는단 말이지? 참 잘했네. 그래, 듣고 있어. 이젠 잘 들려. 태풍이 이 섬을 덮치면 거센 비바람 속으로 나아가겠어. 파도가 으르렁대는 해변을 지치도록 달리겠어. 마음이 정말 경건해질 거야. 외로운 노래, 외로운 이들을 위한 아주 간절한 노래가 샘물처럼 솟아날 거야.
태풍을 가르며 달리는 선재. 그가 부르는 간절한 노랫소리가 지금 제 귓가에 들리는 듯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들리시나요? 선재의 노래가. 최시안의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선택에 대한 선재의 생각을 읽어드리며 이 시간 마칠게요. 바다 너머로 아무리 눈길을 던져봐야 보이는 데까지밖에는 보이지 않아. 지구에서는 달의 한쪽 면만 보인다는 거야. 다른 쪽은 영원히 볼 수가 없지. 이쪽을 보면서 저쪽까지 볼 수 없고, 이 생각을 하면서 저 생각까지 할 수가 없어. 모든 게 선택이야. 무얼 하는 동안 다른 건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싫어도 받아들여야 돼.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것도 선택의 결과야. 그런데 이 생각을 하는 동안 무슨 생각을 하지 않은 걸까? 아니, 무슨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더 나은, 더 똑똑한 어떤 생각을. 모든 게 선택이야. 선택의 연속이야. 어쩔 수 없어. 운명이야. 미워하는 건 어리석어. 좋아할 시간을 빼앗기니까.